혹시 보신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몇 년 전 일본의 월드 오브 탱크라는 전차 FPS 게임을 런칭됐을 때 남자의 성기 크기를 전차의 강력함과 크기에 비유하여 광고를 한 적이 있었어요. 당시 그 영상을 봤던 저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줬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본의 월드 오브 탱크 런칭 광고처럼 전차의 주포 구경 크기를 여자의 가슴으로 비유하면 어떻게 될까? 20mm 기관포의 판저 2호 경전차, Ziel aufgegeben! 75mm의 미국의 대표 중형 전차 M4 셔먼, Enemy vehicle destroyed! 88mm 주포의 티거 전차. Wir erreichen niemanden außerhalb dieses Bereichs. 그러면 380mm의 주포를 가졌던 괴물 슈트룸 티거는 이거 밀리터리 영상이야 이 미친 새끼야! PT-91 전차 영상 이후로 슈트림 티거로 다시 돌아온 무기 성애자입니다. 인트로에서 짧게 언급했던 것처럼 슈트림 티거 전차는 380mm라는 거대한 주포로 짧은 실전 역사를 가졌음에도 큰 임팩트를 사람들에게 남겼는데요. 이 전차에 대해 오늘 알아보기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슈트룸 티거에 대해 상세히 기록한 Paul lost the Sturm Tiger in War 라는 서적을 보면 탄생 기아부터가 엄청 흥미롭습니다. 육군의 전차임에도 이 전차는 독일 해군의 주도로 개발이 시작되었는데요. 지금도 명품 전차의 개발로 유명한 라인멘탈 회사가 해안가에서 잠수함을 향해 대구경 추진 발사체를 쏠 수 있는 로켓 발사기를 개발한 것인데요. 38cm 구경 로켓 대잠 폭례를 발사할 수 있던 겁니다. 이 대잠 로켓 발사대는 해안가의 요새에 장착되어 있었는데 상륙전을 대비한 전급차 방문한 육군 장선들에게 눈에 띄게 됩니다. 독일 육군은 이 강력한 로켓 추진 발사 기술로 자주포를 만들고자 하였고 독일 국방군 본부에 해군이 지상 기반의 포병 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핑계로 무기 및 기술 이전을 신청합니다. 이 일로 해군과 육군 사이에 사소한 갈등들이 벌어지게 되지만 독일 기갑 전력 확충과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당시 독일 육군 원수 발터 폰 브라우히치에 의해 갈등들이 종식되고 별탈 없이 육군에게 양도되어집니다. 허나 이 전차가 바로 개발되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하인츠 구데리안 때문이었는데요. 하인츠 구데리안은 그 유명한 전격전의 아버지였습니다. 전격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전차의 빠른 기동을 활용한 기동전이었습니다. 신속하게 적들의 방어선을 비집고 들어가 구멍을 내고 낫으로 사방을 휘두르는 것처럼 적의 진영을 와해시키면 그 와해된 진영을 보병 및 포병, 공군으로 격파하는 전술입니다. 이 전술을 개발한 구데리안에게 이 대구경 추진 발사체는 그저 애물단지였습니다. 육지의 해안 요새에 장착하였으면 거대 병기다 보니 기갑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차체의 크기가 거대해야 했고 이에 따라 무게도 무거워지며 속도 또한 느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독일 기갑 전력에는 어울리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여 구데리안에 의해 프로토타입 연구만 진행하도록 지시되어집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슈트룸 티거는 잊혀지는 듯 했는데 1943년 한 전투에 의해 혜성처럼 다시 주목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 유명한 스탈린그라드 전투 때문이죠. 1942년 8월부터 1943년 2월까지 벌어진 이 전투는 독소전쟁에서 가장 거대했던 전투 중 하나로 처참하고도 끔찍한 시가전으로 유명한데요. 독일군 40만 명, 소련군은 100만 명의 사상자가 나왔던 매우 치열했던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왜 잊혀져가던 슈트룸 티거가 다시금 이 전투로 인해서 주목을 받은 것일까요? 그건 바로 시가전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소련의 대원수였던 스탈린의 이름이 직접 붙은 도시인지라 상징성이 매우 컸고 도시 자체가 소련 군수품의 4분의 1을 생산하는 산업도시였던 탓에 소련군 입장에서는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될 요충지였던 거죠. 이런 탓에 스탈린은 절대 후퇴 금지라는 명령 227호를 선포하고 볼가강 너머로 후퇴하는 소련군을 사살하는 강수를 두면서까지 독일군에게 저항했습니다. 거기다 소련군 대표 육군 장성이었던 게오르기 주코프가 고안한 허깅 더 에너미라는 전술이 독일군의 발목을 붙잡았는데요. 속칭 적 끌어안기라 불리던 이 전술은 스탈린그라드 시내의 모든 콘크리트 빌딩에 병력들을 투입하여 각각의 건물들을 요새화시키는 전술이었죠. 건물 1층과 2층엔 바리게이트와 함께 거치기관총을, 3층과 4층엔 저격수와 대전차 소총병을, 옥상엔 바크포를 두는 식이었습니다. 실제로 파블로프의 집이라 불리는 건물이 현재까지도 남아있는데 스탈린그라드 전투 당시 야코프 파블로프 상사는 13명의 부대원들과 함께 건물을
노쇠화시켜 58일이나 버틸 수 있었습니다. 고작 이 건물 하나에 의해 격퇴된 독일군 전력이 파리 함락때 잃은 독일군의 병력보다 많았다 하니 허깅드 에너미 전술이 얼마나 효율적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슈트룸티그의 주목이랑 뭔 상관이야? 정리하면 도시의 특성상 빽빽하게 밀집된 건물들 때문에 독일의 자랑이었던 빠른 기동을 살린 기갑을 활용한 전투가 불가능하였고, 소련군들이 저항하는 모든 건물들을 소탕하기 위해선 기갑이 아닌 보병이 직접 투입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즉 독일이 자랑하던 기갑 전력들이 이 스탈린그라드 시가전에서 무용지물이었다는 겁니다. 이 전투로 40만 명의 병력을 잃은 독일군은 시가전을 타파할 병기가 절실했고, 독일 국방군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병을 이렇게 소모하지 말고 그냥 건물 자체로 폭파시켜버리자. 그렇게 1944년 4월 19일 히틀러의 직접 명령에 의해 12대의 슈트룸티거가 세상에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개발되어진 직후 1944년 바르샤바 봉기 진압작전에 바로 투입되어지는데요. 여기서 독일군은 바르샤바 봉기를 일으킨 폴란드 국내군과 민간인들을 건물 통째로 학살하여 16,000여 명의 국내군을 사살하고 20만여 명의 민간인을 학살하게 됩니다. 입에도 담기 힘든 끔찍한 결과였지만 독일군의 시가전 극복을 위해 탄생한 슈트룸티거가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결론낼 수도 있겠죠. 여담으로 비대한 크기와 무거운 38cm 구경의 포탄을 장전하기 위해선 슈트룸티그에 장착된 크레인을 사용해야 장전을 완료할 수 있었는데, 긴 시간의 장전 때문에 당시 바르샤바 봉기 진압의 지휘관들은 시가전을 위한 전차를 보내달라 했더니 포탄을 만들어내는 공장을 보냈냐며 느릿해진 장전과 전차 승무원들을 욕했다고 합니다. 시가전을 위해 만들어진 슈트룸티거지만 의외로 전차와의 교전 기록이 존재하는데, 클레인이 기록한 타이거 The History of a Legendary Weapon이라는 서적을 보면 1945년 3월 남하겐 전투 도중 슈트룸티거 한 대가 쏜 포탄이 마을에 있던 M4 셔먼 3대를 격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단 한 발에 의해서 3대를 격파시킨 건데, 기록에 의하면 전차 승무원 대부분이 전차들과 함께 폭사되었거나 전투 불능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38cm 구경의 로켓탄은 발당 351kg이나 됐으며 고작 14발만을 적재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 무거운 로켓탄의 최대 사거리는 5670m에 불과하였고요. 이러한 특성으로 근접전을 고려하여 방어력에 집중하였는데, 전면이 경사 장갑이었음에도 두께가 150mm여서 킹타이거 전차와 동등한 수준의 방어력을 지녔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엔진 면에서는 개선이 이루어진 것이 없어 거북이 마냥 늦었고, 이로 인해 미군의 진격에 맞춰 대할 수가 없어서 승무원들은 자폭으로 파괴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시청자분들에게 충분히 흥미로웠기를 바라며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욱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